안녕하세요. 임주아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기간 동안 많은 뉴스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우리 시장은 문을 닫았지만 미국 시장은 문이 열렸었고 또 급락을 이어서 금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명절 직전까지 센 반등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흘러내려왔는데 아마도 재료가 조금은 좀 힘이 없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명절 기간 동안 나와 있는 뉴스들이 명절이 끝난 내일부터는 어떤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어떤 섹터가 강하게 힘을 받게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전망입니다. 일단은 11월 달 미국 대선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장일 거라고 미국 외신이라든가 국내 뉴스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DA가 지금 잘못된 나가고요. 연준에서는요. 2024년 하반기에 경기 회복 전망을 2024년 하반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로 금리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는 지난 2분기에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최대로 기록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도 그렇게 경기가 호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코로나 여파를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는 이번에 얘기를 했던 게 경상수지 적자가 2020년 2분기 1,705억 달러였었는데 우리 돈으로 한 199조 원 정도가 적자가 난 상황이고요. 1분기보다 약 69조 원의 적자가 추가가 되면서 상황이 정말 나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경상수지 적자가 있다라는 거는 결국 미중 무역 갈등이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전체 GDP의 3.5나 해당되기 때문에 당분간 미중 갈등은 지속적으로 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상수지 적자 폭이 최근 들어서 축소를 하기 위해서 미중 갈등이 뭐 다소 해소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은 경상수지 적자가 너무 GDP의 3.5%나 차지를 하기 때문에 갈등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며 경상수지 적자를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미중 갈등을 통해서 얻어오려고 하는 것들이 미국 내에 있을 움직임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산업생산지수라고 그 공장 생산 가동률이 경기 지표로서 가장 좀 선행성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6월하고 7월 달에 바닥을 찍으면서 완전하게 반등해서 야, 이제부터는 회복하는 그림인가 했더니 그동안 올라와 있었던 것에 비해서 너무나 급락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1년 전과 비교하시면 여전히 7.9%가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바로 회복되긴 어려울 것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2023년까지는 제로금리로 가게 될 것이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거를 각국에서는 규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증시에는 자금이 몰리면서 탄탄하게 가져야 되는데 공장 가동이 적다라는 거는 경기 자체가 좋지 않아서 기업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뭐 약간 좀 중구난방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두 후보가 정책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인프라, 환경 인프라, 그다음에 바이든은, 그다음에 트럼프는 전통 인프라를 추진해서 인프라 투자만 갖고 나머지 두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이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책을 통해서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혹은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랐을 때 혹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혹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랐을 때 어떤 섹터를 지금 과연 저점에서 매수를 해놓고 현명하게 투자를 끌고 가실 수 있을지 좀 주목을 계속 하셔야 될 텐데요. 조금 더 큰 글씨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바이든입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큰 정책들 중에서도 5가지 정도는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을 내렸고요. 종목 자체로 수급이 돼서 재료가 될 만한 것들은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 인프라 중심으로 4조 원 정도 2조 달러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바마 케어가 부활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친환경 미래산업 R&D에 3천억 달러 투자하는 부분들, 그 다음 네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에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에 전기차나 수소차가 갔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연방 최저시급을 15불 정도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저시급 올렸던 그것과 좀 비슷한 뉘앙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세 가지가 결국 바이오, 그다음에 뭐 수소차, 전기차, 자동차, 부품, 친환경, 뭐 AI, VR 요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시급을 올리기 때문에 생겨나는 우리 산업에서도 볼 수 있었던 마진이 좋고 사람이 생산하지 않는 첨단 산업들이 조금 더 발달하는 그림으로 가게 됩니다. 트럼프의 핵심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부분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핵심 공급망 미국 복귀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었는데 표시가 안 돼 있네요. 핵심 공급망 미국 복귀가 가장 이 안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뭐 차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무슨 기계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핵심 부품 공급을 미국 내에서 공장을 세워서 생산을 해야지 미국에 사주는 식으로 가게 될 텐데요. 핵심 공급망 미국 복귀가 트럼프의 가장 큰 공약이고 우리 증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뭐 에너지 부분들은요. 신재생 에너지도 쓰는데 뭐 풍력도 쓰고 수소도 쓰고 쓰긴 쓰는데 전통 에너지인 석탄, 그다음에 석유, 가스 에너지를 혼합해서 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산업들을 없애지 않고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해 주되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거를 주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파트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뭐 종목적인 수급이나 그런 기대감, 성장성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현재 세율 유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소득세율 최고 세율이 이제 37%, 법인세율 21%로 현재 세율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민자라서 밖으로 미국에 살지 못해서 나가지만 않는다면 미국 내에서 현재 이 세율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바이든, 트럼프 다 합쳐서 우리 증시에 줄 핵심 정책을 최종 정리하자면 오바마 케어는 부활하게 된 바이오가 움직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친환경 미래산업 R&D 3천억 달러 투자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있던 기업이 실리콘밸리 가서 대박이 났다던가라는 거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뭐 로봇, 뭐 자율주행, 뭐 어떤 기술, 센서 이런 것들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방 최저시급이 오른다라는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자동 설비로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부각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핵심 공급망을 미국 복귀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첨단 반도체 아니면은 뭐 반도체 생산하는 것들,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등등 정말 세계 글로벌 1, 2, 3등 안에 드는 회사들은 미국에다 공장을 증설해야 되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이오 그린 뉴딜, 제조 생산 기지 이전 이슈가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힘드냐, 4년 전이 힘드냐를 물어봤더니 4년 전보단 살기가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결국 중간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이고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4년 전보단 살기가 좋아졌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이 아예 아무데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에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나 약간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표를 준비했는데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 52% 정도는 전보다는 좀 살기 힘들어진 것 같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56%가 지금 좀 살만한 것 같다. 그다음에 아무런 당이 없는 사람들 거의 비슷하게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어디에 누구를 어떤 공약을 따라 지지를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큰 미국 시장에 대한 기류에 맞게 종목의 움직임이 좀 달라지게 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대선 변수는 사실은 지금 페이스북을 탈퇴를 하고 트위터로 가는 흐름들이 지금 여러분 페이스북 태그를 통해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안 하시는 분들, 뭐 SNS를 안 하시는 분들은 혹은 뭐 젊은 가족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거나 검색을 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알려드리자면 지금 미국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이탈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만 들으시면 페북의 주가가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미국의 대선 변수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선거하기 조금 편해진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AI 때문에 압승 혹은 뭐 아주 선거에서 낙선을 할 수도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2008년도에 버락 오바마가 당선이 됐었던 이유는 대선 선거 운동에 굉장히 획기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선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힐러리가 이제 낙선 이후에 이렇게 전당대회 같은 데 나와서 뭐라고 했었냐면 민주당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빅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선거했었으면 이겼을 텐데 오바마가 당선됐었을 때의 구형 데이터를 가지고 선거를 빅데이터를 썼더니 내가 너무 처참하게 낙선됐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야, 캠페인 본부에서 데이터를 잘못 활용한 게 나의 낙선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당들은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당연히 지금 대전쟁을 일으키고 있을 텐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페이지를 접속하는 순간 나에게 이 빅데이터에 타깃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무슨 뉴스나 어떤 걸 누를 때마다 계속 관련된 영상들이 저를 마음을 움직이게 선동하게 만드는 것들의 광고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잠재적 유권자, 아까 말씀드렸던 살기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유권자를 분류하고 표적을 해서 쫓아다니는데요, 광고를. 직접 반응 광고라고 해가지고 이 선거 캠프에서 광고 예산 여기에다 8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타겟팅이라고 해서 만약에 지금 상황은 정치의 양극화가 돼 있잖아요. 너무 한쪽으로 이제 좌우로 이제 몰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뽑을 거라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결심을 하지 않은 그 지지자들을 스윙 보터라고 해서 뭐 요런 뉴스에 쫓아가게 해서 야, 이 사람이 너무 괜찮다 뽑게, 아니면 요런 나쁜 뉴스를 접속하게 해서 야, 이 사람 지지하지 말겠다 요런 쪽으로 몰아가는 거를 AI로 찾아내서 투표 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후보 선거운동본부에서는 투표자들의 행동 방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뉴스를 클릭했다가 검색을 했다가 뉴스에서 뭐 트럼프를 찾아봤다던가 바이든 찾아봤다는 거를 그 선거 캠페인 홈페이지를 클릭한 이후로 다 알고리즘이 잡혀서 제 행동 방식을 예측을 AI로 다 전환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AI가 하는 일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정교하게 틀을 짜서 그 후보의 메시지를 제가 듣고 싶은 형식으로 언어를 바꿔서 메시지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밥 먹었냐? 라고 묻는 것보다 밥은 먹었니? 라고 물어보는 게 더 다정하게 들린다고 하는 걸 좋아하는 애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게 구어체로 이런 선거 활동을 해서 환경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맞춤형으로 이메일이나 레터를 그 기사를 띄우고 영상을 보여주는 걸 AI가 알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권자의 클릭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바꿔주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도해주고, 또 선거 운동을 페이스북에서 정치적인 광고는 좀 이런 게 싫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운동 때문에 페이북을 탈출하면서 트위터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대선 변수는 AI 빅데이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는 과연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 궁금하실 텐데, 사실 기존에 있던 종목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하면서 좀 어처구니 없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유니온 대정화금 대린 CNS 등등등 인맥 관련주, 아니면 학벌 누구 같은 학교를 나왔다 이런 것들이고, 바이든은 한성기업 두울 같은 경우가 이제 움직였었는데요. 다 검증이 안 된 테마가 주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향후 정말 이들의 핵심 정책과 함께 움직일 종목들이 조금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디어 이제 한 달 앞두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을 너무 올라가 있는 걸 추격한다기보다는 덜 가 있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코로나가 걸렸다고 했기 때문에 관련 테마 당연히 움직일 건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3가지로 해봤습니다. 일단은 주치의가 약을 먹였대요. 아연, 비타민 D, 그다음에 아스피린, 파모티딘, 멜라토닌을 복용하고 있는데 제가 쿠팡에서 보니까 갑자기 미국산 비타민 가격이 더블로 올라서 9만 원이 928, 18만 돼서 깜짝 놀랐고, 숫자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심지어 품절로 떠 있고 다시 장바구니에 담으니까 2배로 올라가 있던데요. 관련해서 제가 이제 경남제약, 휴원스, CTC바이오, 조화제약, 동아ST, 명문제약, 고려제약이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각각 그 약물들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들인데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리제네론 회사랑 관련된 관련주인데요. 일단 결론은 없음이에요.
제가 이제 뭐 기관 리포트를 좀 살펴보니까 리제네론에서 만드는 안과 약을 경쟁하는 뭐 셀트리온, 만약 그것과 생산을 할지도 모른다고 들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비슷하게 같은 군에서 경쟁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기는 하지만 거기과 관련해서 뭐 투자를 했다가 돈을 넣었다거나 그 코로나 약을 개발하고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약과는 관련이 없지만 경쟁사고나 투자군 연관된 회사들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회사를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렘데시비를 복용하기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날아갔다가 눌려있고 더 못 갈 것처럼 보이는 렘데시비르는 마지막 반등이 한번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뭐 트럼프 코로나 관련주라기보다는 이제 마지막 우리 하반기 코로나 약의 슈팅이라고 볼 수 있을 거는 상온 노출 독감 백신 관련된 건데요. 저도 백신 맞으러 가려고 이렇게 되게 10월 첫째 주 꼭 맞아야지 했는데 상온 노출 백신이 있으니까 조금 무서워서 이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 가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접종자가 굉장히 하루 새 뭐 380명의 뭐 잘못 맞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약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 뭐 동아소시오, 일신바이오, 대한과학, 서린바이오, SK케미칼 등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백신을 빨리 수급해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매출이 좀 늘지 않을까라는 그런 테마성의 움직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다들 조마조마하시죠? 여기서 더 내려갈까 아니면 반등할까, 내 건 안 가고 딴 것만 갈까, 여러 가지로 고민되시고 물 탈지 더 살지 말지 고민도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는데, 하워드 막스라는 이제 투자 전략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좀 생각 자체가 좀 단조롭지 않고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결론에 시원하게 도달을 하게끔 하시는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시는 분인데요. 시장의 효율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아무리 싸도 가격을 올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투자자가 수천 명이나 있는데도 왜 저가 매수 기회라는 게 존재하는지, 왜 이게 안 올라가고 저가인지, 그 이유라면은 정말 괜찮은 자산이라면 이미 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번 명절 내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미 채가지 않았던 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찾지 않은 것에서 최고의 투자 대상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뭐 예를 들어 언택트주 같은 게 너무 날아갔었기 때문에 이번 조정 때 많이 내려온 것처럼 사람들이 찾았던 거에서 찾기보다는 안 찾았던 걸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가로 매수할 기회는 값어치, 그 주식의 값어치에 비해 비싼 가격을 지불할 수도 있다라는 뜻은 맨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매수를 잘한 것이면 누군가는 너무 싸게 팔았고 우리가 거기서 저점 매수를 할 수도 있었다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는 누군가는 그 비싸지 않은 가격에 빨리 팔고 나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편 아니면 요 편, 위에 거 아니면 아래 거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돌아올 월요일은 과연 싸게 팔아서 나간 그 종목 뭘 잡을까로 고민하셔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럼 과연 지난 7, 8일 동안 내려왔던 건 여러분의 리스크는 잘 관리를 하신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 저는 자산을 싸게 매수해서 고수익, 저위험을 동시에 획득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 가치 투자자입니다. 리스크 적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종목을 셀렉을 하냐면 매출이 좀 저조하고 지금 살짝, 그다음에 관심의 밖에 있는 기업이고 평판이 나빠져서 살짝 저렴해진 기업들을 실적이 잠깐 나빠서 싸게 살 기회다, 저가 매수 대상이 된 기업들을 셀렉을 해서 여기 저점 매수다, 리스크가 적은 고수익이 날 수도 있는 가치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는 가치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종목을 셀렉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처럼 막 강세장에 가고 있을 때 이런 종목은 고점을 안 찍어요. 안 찍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렇게 위로를 하죠. 이제 실적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활동하고 있는 종목들에 비해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낙인다. 뭐 적자가 날 일은 없어요. 근데 변동성은 작고 리스크도 작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면 이거는 시장이 불황일 때 이 종목은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너무 잘 산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강세장에서는 무조건 그 종목이 가장 저조한 수익률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20대나 30대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 걔네들은 리스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기사들과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동학인이 서학인이 얘기한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립되고 있는데, 사실은 가치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저조한 성과를 추격할 수밖에 없고, 리스크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고수익을 추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절대 잘못하신 건 아니고,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가치 투자자 혹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고수익 투자자들 마음속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투자 결과가 단기간에 평가되고 비교되기 때문에 내가 단기에 수익 내는 거는 이거는 잡주, 뭐 테마 줄 것이다 이러면서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의 방해를 받는 거고, 또 하나는 야 이건 정확하지도 않고 신중하지도 않은 이런 테마나 아니면 재료로 인해서 내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투자 결정은 불경기 때는 망할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호경기로 가기 전 단계에서 사두면 호경기로 갈 때 최고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근데 아까도 연준에서 뭐라고 했냐면 2023년까지 저금리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2023년 이전인 21, 22까지는 어쨌든 호경기로 가져가는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지금 사두고 있는 종목들은 끝까지 가기는 할 텐데요. 세 번째로는 상황이 잘 풀려가지고 이거 샀는데 우연치 않게 막 날아갔네, 띵띵 제약 이런 것들이 의외로 투자에서 성공을 하시게 되면 뭐 1000에 4000이 됐건 4000이 뭐 1억이 됐다고 하시면 그게 와 저 사람은 되게 현명하게 잘 투자한 사람이다, 배팅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즐겁기 때문에 20대랑 30대들이 공격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고수익을 추격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거에 반대이신 분들은,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중한 투자자들이라서 알려지지 않은 자산에 부지런히 투자를 하시는 대신에 위험한 행동에 동참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고수익을 기대하는 저점 매수 가치 투자를 골랐다가 저수익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시장을 지금 3, 4, 5, 6, 7, 8, 9월까지 끌고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신중한 투자자들은 결국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단기에 급등이라던가 수익을 냈던 거에 만족을 얻지를 못하게 되시고, 물론 굉장히 젠틀하시죠. 겸손하고 신중하고 리스크 제해 강조하는 법을 항상 따르고 가십니다. 그리고 심리적 압박감이 저항할 수 없을 때쯤 도달하면은 그걸 나의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걸 이제 겸손한 신중한 리스크를 버리고 시류에 편승을 해서 고점 추격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그 고점을 추격하셨다가 살짝 조정받은 상태에서 마음이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손절할까? 나답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위험하거나 어리석다는 이유로 등 돌렸던 뭐 IPO 신주 발행 혹은 고가의 뭐 언택트주들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약속했던 수익에 도달했다는 뉴스를 보면 다시 한번 방해꾼과 함께 싸우고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시장이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셔야 될 게 투자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이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이 좋다라고 하시면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하워드 막스가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투자는 결국 미래를 상대해서 뭐 싸우든 방어하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클수록 수익이 무조건 크다면 그 투자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잠깐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 자체가 수익을 내는 조건으로 대부분 인식을 하고 계신데,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셔서 투자를 그만두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규제는 사실은 시장의 리스크를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규제보다는 부양으로 시장에 안전함을 준다면 사람들이 리스크를 안고 고수익으로 투자하지 않고 시장 상황이 좋으니까 그냥 들어가도 괜찮겠다라고 말을 해야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차곡차곡 2600선까지 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휴가 끝난 이후에 좀 알찬 투자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투자자 하워드 막스의 얘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주아 대표였습니다.